아마 이번 챕터만 확실히 아셔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셀링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플러스 스토어가 굉장히 핫하죠. 지금 이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막 여기저기서 광고도 오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네이버는 왜 플러스 스토어를 런칭을 했을까? 이거를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알리테무 쿠팡으로 인해서 네이버 쇼핑의 입지가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큰 타격이 없을지 몰라도 네이버 쇼핑만의 장점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답하기 애매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알리테무 장점이 뭔가? 싸다. 쿠팡의 장점은 뭔가? 빠르다. 무료 반품이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네이버 쇼핑은 점점 애매해져 갔었어요. 뭔가 명확한 본인만의 뾰족한 칼이 없는 느낌? 그래서 이 변화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홀로 고립된 네이버가 변화하려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AI를 필두로 한 개인화된 고객 경험.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모집하는 판매자들을 보면 브랜드성이 강하고 세련된 신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 고객 응대가 잘 되고 물류가 안정화된 셀러들 위주로 끌고 가려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이미 본인들이 무엇을 위해 플러스 스토어를 만들었는지 대놓고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이죠? 현재 가장 트렌디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품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깊게 파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바람은 네이버에만 불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현재 쇼핑업계에서 크는 가장 큰 바람은 결국 AI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우리 셀러의 어떤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깊게 파볼 필요가 있어요. AI의 등장으로 가장 크게 바뀐 게 있다면 검색에서 추천으로의 변화입니다. 과거엔요, 우리가 키워드를 검색하는 게 제품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온라인에서는요. 그래서 플랫폼은 이 키워드에서 상품을 어떤 순서대로 정렬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객은 모두 한 키워드의 페이지를 보고 있었고 여기서 1위를 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혼자 독식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모든 판매자들은 이 1페이지 1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인위적인 전략들을 짰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어뷰징이죠. 애초에 개인화된 어떤 추천 시스템이 아니라 특정 검색 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올리는 수단이 존재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어뷰징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점점 통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명백하게 순위제로 존재하는 검색 로직 하에서 억지로 순위를 올리는 거랑 랜덤성과 개인화가 탑재된 추천 기반에서 억지로 추천을 더 받는 거는 그 난이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하면 유튜브를 봅시다. 네이버나 쿠팡에서 순위 올려주겠다, 뭐 상위 노출해주겠다라는 광고는 엄청 많죠. 근데 왜 유튜브 조회수 올려주겠다는 업체는 그에 비해 적은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영상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가장 시청 지속 시간이 좋은지 이미 AI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특정 업체가 어떤 인위적인 전략을 짠다 한들 그 유튜브의 AI 알고리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순위 올려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환경 변화에서 무엇이 대두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해질 것인가를 우리 셀러들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아는 자가 향후 이커머스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향후 이커머스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트렌디하고 좋은 상품을 가져오거나 만들 수 있는 능력. 둘째, 제품 런칭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셋째,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능력들이 왜 앞으로 대두될 것인지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째, 트렌디하고 좋은 상품을 가져오거나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네이버가 대놓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플러스 스토어가 어떤 판매자들을 원하는지. 네이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네이버가 알리테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앱까지 앞으로 이제 출시하면서 런칭을 할 건데 막상 플러스 스토어를 들어갔더니 테무에서 봤던 게 또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제 더 이상 순위제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어뷰징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어뷰징을 잘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요, 의외로 소싱 잘 하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컴퓨터를 잘 다루고 어뷰징에 능한 사람이라면 그냥 적당한 상품 가져와서 본인이 그런 스킬로 순위를 올리려고 하지 좋은 제품을 만들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불리한 환경이 도래했다는 건요, 반대로 상품성이 좋으나 이런 걸 잘 몰라서 검색 순위에서 상위로 못 갔던 사람들에게는 기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건데요. 제가 이번 네이버가 대개편되면서 굉장히 놀랐던 파트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네이버가 본인들이 가려는 길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한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원래 네이버의 인기도 점수에서 리뷰 점수는요, 오로지 리뷰 수로만 측정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 뭐 리뷰 수가 100개인지 1000개인지 이 점수가 다를 수는 있어도 그게 4.3이냐 4.8이냐는 검색 순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던 인재였습니다. 전환율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적어도 네이버가 검색 순위를 정렬하는 데 있어서 점수로서 차등을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리뷰에 점수까지 반영하겠다고 네이버가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플러스 스토어를 가시면요, 4.8 이상만 보기라는 새로운 배너가 생겼어요. 이는 브랜드성이 짙고 상품 관리를 잘하는 일부 소수의 셀러에게 플러스 스토어는 모든 걸 몰아주겠다는 어떤 무언의 메시지라고 봐요. 왜냐면 실제로 중국산 싸구려 제품을 억지로 어뷰징을 띄운다 하더라도 결국 제품이 안 좋으면 리뷰는 점점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뷰가 안 좋아도 지속적으로 어떤 어뷰징을 쓰면서 순위를 유지하고 판매를 지속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네이버가 이걸 다 쳐내겠다는 의미예요. 왜냐면 이제 상품을 좀 팔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4.8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리뷰 1000개 중에 5점이 800개고 4점이 180개고 3점 10개 그리고 1점 10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요, 이게 4.8이 안 됩니다.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4.8이라는 어떤 수치는 단순 어뷰징만으로는 절대 달성하기 어려운 평점이에요. 고로 진짜로 상품이 하자없이 좋아야 되고 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려면은 제품을 잘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후속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거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이 5점을 남기지 않는 포인트들을 싸그리 다 개선하고 없애야만 장기적으로 4.8이라는 수치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고로 그런 상품 개선과 지속 관리가 가능한 자체 제작 상품을 훨씬 더 우대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 지금 변화의 가장 큰 축은 검색 순위에서 알고리즘 추천 기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추천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앞으로 셀링 마케팅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컨텐츠예요. 왜냐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추천 영역이 뜨는데 만약 내가 관련 영상을 받거나 하면은 이게 리타게팅으로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광고를 띄웁니다. 고로 어떤 어뷰징이 아니라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여기저기 잘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추천을 받으며 판매량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런 트렌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요? 이 세 가지 트렌드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제가 내린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로 해외 직접 소싱 혹은 상품 자체 개발이에요. 왜냐면 이 한 가지의 답을 통해서 앞에 세 단계 트렌드를 전부 다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어떤 1688이나 타오바오는 이제 접근성이 너무 쉬워지다 못해 정말 클릭 몇 번으로 창고에 제품이 오는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검색도 너무 쉽고 그냥 모든 게 너무 쉽습니다. 정보도 너무 오픈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가져온다 한들 과거엔 그걸 다른 상품처럼 마케팅한 뒤 작업을 치면은 잘 팔아낼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 방법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 마켓이 같은 제품을 묶는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그걸 피하려고 다들 상표권을 내고 브랜드인 척 하지만 결국 제품이 평범하기 때문에 크게 성장을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1688과 알리는 점점 더 경쟁력이 없어질 거예요. 버튼 몇 번이면 누구나 똑같은 제품을 가져다 한국에 팔 수 있는 상황인데 설령 내가 제품을 잘 서칭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제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1688과 이런 타오바오 알리는 제품의 유행이 이렇게 번져가는 단계로 보면은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트렌드가 이미 퍼진 시점에서 양산된 제품들이 올라오는 곳이지 트렌드를 이끄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즉 트렌드의 막차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아직 한국에 들여지지 않은 세련된 제품을 먼저 수입하거나 혹은 내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해외에 몸을 던졌는데요. 뭐 중국, 인도, 홍콩, 도쿄 등 다양한 박람회를 다니며 제품을 소싱을 해봤어요. 이 과정에서 세상의 어떤 트렌디한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해외에서 나만의 제품을 만들고 가져오는 그런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젠 아예 처음부터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루 막 800km씩 이동하며 중국의 공장을 직접 찾아간 적도 있고요. 어떤 제품 개발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생산 시설을 보고 원재료를 공부하는 등 결국에
좋은 제품은 승리한다는 그 간단한 철학을 위해서 저는 직접 몸으로 뛰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2년 동안 방문한 해외 공장만 한 10군데는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솔직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결국에 어려운 곳에 돈과 답이 있다는 진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24년 4월 단 4개 제품을 런칭해서 아마 한 4달 만에 월 매출 7천까지 찍은 것 같아요. 뭐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평균 리뷰가 아마 30개가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에 세련되고 좋은 제품은 어떻게든 팔려나가고 소문이 난다는 그 간단한 진리를 증명해냈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재고를 남긴 적 없이 모든 제품을 컨테이너로 3번 이상씩 수입을 했고요. 한국 사무실에 앉아 클릭만으로 물건을 사오는 거랑 직접 나가서 좋은 공장 찾아서 물건 거래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 어느 정도냐면 아예 1688 국내용 생산 라인과 해외 수출 생산 라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공장들도 있어요. 또 어떤 공장은 수출만 하기도 하고요.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퀄리티 좋은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집에서 클릭만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품을 개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에 리뷰 때문이에요. 결국 리뷰가 좋으려면 상품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끊임없이 고쳐주고 개선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얼굴 한번 안 보고 거래하는 해외 업체랑 했을 때 잘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말 자잘자잘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고쳐달라고 하기에 그 업체에서 귀찮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결국 힘들게 내가 순위를 올려놨어도 점점 낮게 고쳐가 될 거고 추천 노출에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직접 얼굴까지 보고 소통한 업체라면 일이 정말로 훨씬 더 잘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여러 개의 상품을 운영을 하면서 전부 다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을 고쳐왔어요. 뭐 무겁다고 해서 바퀴 달고 또 어떤 건 테두리 들뜬다 해서 다 붙이고 심지어 브랜드 박스까지 전부 자체 제작을 중국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하는 모든 업체에서 이런 브랜드 박스를 전부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다 경험하시게 되겠지만은 해외 가서 직접 발로 뛰고 잘 팔고 친해지다 보면은 거의 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 지금은 5개의 상품을 운영하면서 샵 전체 평균 평점이 네이버는 4.83, 쿠팡은 4.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부심이 있는 게 뭐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일부러 평균 평점이 낮은 제품들만 공략해서 소싱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4.8이 눈에 띄기 때문이죠. 뭐 애초에 알리에서 떼어도 쉽게 4.8을 찍을 수 있는 제품은 저는 절대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점을 받기 어려운 곳에서 만든 4.8이기에 잘 만들고 잘 소싱한 제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인데요. 결국 추천해서의 알고리즘은 좋은 컨텐츠가 꾸준히 형성되는 제품을 더 밀어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제품이 컨텐츠로 만들기 좋은가입니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째로는요, 컨텐츠를 만들기 좋은 제품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텐츠를 만들 사람을 구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러나 평범한 상품으로는 이게 둘 다 어려워요. 우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영상을 만들 건덕지가 없습니다. 뭔가 신박하거나 새로운 기능이 있거나 해야 영상을 만들 포인트가 있는데 제품이 너무 뻔하면 이 영상의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도 꽤 중요한데 제품이 평범하면 컨텐츠 제작 비용이 상승합니다. 이건 좀 신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품이 참신하거나 퀄리티가 좋으면 이런 체험단이나 인스타 등 연락을 돌려도 수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돈도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제품이 평범해버리면 나도 체험단들에게 어필할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컨텐츠 제작자들이 다들 원고료를 세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품이 좋으면 돈을 안 줘도 그냥 영상 만들어주는 인플루언서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냐면 본인도 좋은 제품을 소개해줘야 팔로워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잘 나올 테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외 직접 소싱과 상품 개발, 이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이 트렌드 3개를 동시에 격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알고리즘의 역할은 진또배기 찾기 싸움이에요. 유튜브의 알고리즘 한번 봅시다. 유튜브는 동영상 플랫폼일까요? 아니죠. 저는 알고리즘 개발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동영상을 올리고 업데이트하는 사이트는 저도 만들 수 있고 사실 여러분도 좀만 시간을 쓰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몇백 조의 회사인 이유는 개인화된 영상을 기가 막히게 추천해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상품이라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이게 개발될수록 상품성은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만약 유튜브도 검색 기반의 순위 사이트였다면은 당연히 막 트래픽 쓰고 해서 순위 올리고 난리가 났겠지만은 이 기가 막힌 알고리즘 추천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살아남는다. 이 진리 빼고는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저는 쇼핑 앱들이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지향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자면은 검색에서 추천으로의 쇼핑 앱들이 진화를 하고 이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은 쉬운 소싱으로 얻을 수 있는 제품들은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항상 남들보다 한 발짝 빨라야 되고 꾸준히 제품 개선이 가능해야만 이를 타파하고 새로운 영역에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려면은 결국 내 몸으로 뛰면서 많은 상품들을 보고 소싱해오거나 혹은 내가 연구해서 제품들을 개선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여러분들께서 그런 제품을 소싱하고 개발하는 데 드는 어려움과 힘듦은 그저 그런 제품을 억지로 잘 팔기 위해서 하는 어려움과 힘듦에 비하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더 많이 늘 거고 장기적으로도 현재 트렌드에도 더 부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우리 모두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살아남는 셀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2 챕터에서 뵙도록 할게요.